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11일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따뜻하고 멋진 편지를 받았으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안보 인사와 함께 상호 신뢰를 강조한 내용이 친서에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 전달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 직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친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6살 아이를 포함해 한국인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이후 추가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작업은 강 하류까지 범위를 넓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양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10km 남쪽 섬으로 옮겨진 사고 유람선에 우리 측 대원도 투입이 돼서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여성 인권을 위해 힘써온 이희호 여사 빈소에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고인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희호 여사의 부음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아직 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에콰도르를 1대0으로 꺾으면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주관하는 대회 결승에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건데 오는 일요일 새벽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은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을 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 얘기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친서가 일단 북미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부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효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현지 시간 11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전날 받았다고 했으니까 월요일인 10일에 받았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오후 아이오와주 공화당 만찬 행사로 떠나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어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just received a beautiful letter from Kim Jong-un. I can't show you the letter, obviously, but it was a very personal, very warm, very nice letter. This group gets bigger and bigger. 이번 친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대화가 중단된 지 103일 만에 온 친서입니다. 시점상으로 분명히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노이 실패에 대한 내부 평가와 협상팀 재편 등을 마치고 대화 재개에 신호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기대를 보였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together. Now I can confirm it because of the letter I got yesterday. And I think that something will happen that's going to be very positive.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매우 긍정적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점에서 조만간 협상 재개에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좋은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은 가능하다면서도 이 일을 더 진행한 뒤 미래에 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Well, it could happen, but I want to bring it further down the line. Look, in the meantime, he's kept his word. That's very important.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없이 단거리 시험만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킨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건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압박의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 행사에 참석해 3차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김정은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도 준비된다. 그들이 일정을 잡고 싶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하지만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하고 있다며 이것이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네, 정유식 특파원.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볼턴 보좌관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군요. 북한이 준비되면 언제든 한다고 말을 했는데 결국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에서 보였던 입장 차이, 그 차이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CNN 방송에 출연해 수주 안에 실무회담이 있을 것 같다며 아마도 연내 3차 정상회담 준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니타운 스팀슨 센터 연구원도 JTBC에 연내 3차 정상회담은 틀림없이 가능하다며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원은 비핵화 진전에 보장 없이 3차 회담을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타격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 변화 없이 회담이 열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합의에 실패한 두 정상이 이번엔 실무 협상을 통해 먼저 입장차부터 좁혀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2017년에 암살됐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CIA 정보원이었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이복형에 대한 CIA 정보를 봤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saw the information about the CIA with respect to his brother or half-brother, and I would tell him that would not happen under my auspices.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나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정남의 CIA 정보원설로 북미 관계의 파장이 확산하지 않는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이 위대한 계승자란 책에서 CIA 정보원설을 처음 제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내 아래에선 그런 관계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핀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두 번째 방문지인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오슬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을 동행 취재 중인 안희근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희근 기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년이 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한반도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설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공식 환영식과 한국전 참전비 헌화를 마친 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하랄 5세 국왕과 서라이데 외교장관 등 노르웨이 정부 인사, 오슬로 대학 학생과 시민 등도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연설은 오슬로 포럼에서 주관을 하는데 오슬로 포럼은 노르웨이 외교부와 인도주의 대화를 위한 센터에서 2003년부터 매년 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 연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여정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와 북유럽 국가들이 분쟁을 평화로 바꿔온 과정을 적절히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공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이 반영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설 직후 질의응답 등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친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이 앞으로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희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이틀 전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상당히 낙관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북미 두 정상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또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또 양측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남북 그리고 북미 간 대화와 관련해 신중하게 낙관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전망이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100일 넘게 지속되어 온 북미 간 교착 상태에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오슬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지 13일 만인 어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헝가리인 선장의 시신과 한국인 탑승객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 사망자는 22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이 됐습니다. 인양된 허블레아니호는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체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된 한국인 시신은 50대와 30대 여성, 6살 어린이라고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이 밝혔습니다. 허블레아니호 탑승객 중 미성년자는 3대 가족이 함께 여행을 왔던 6살 어린이가 유일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가 바지선으로 올라온 뒤에도 헝가리 당국은 선체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수색 노력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헬리콥터, 보트 등 장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4명입니다. 허블레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침몰 사고 직후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허블레아니호는 부다페스트에서 10km 남쪽에 있는 체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도 오늘 오후 5시쯤 선박 수색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침몰 유람선이 인양됨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허블레아니호를 뒤에서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는 다시 헝가리로 돌아왔고 헝가리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올라온 허블레아니호는 들이받친 부분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어반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양이 시작되고 2시간 30분이 지났을 때 구조팀은 작업을 멈췄습니다. 배에 와이어를 하나 더 감았습니다. 배 왼쪽 뒤편에서 예상치 못하게 망가진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난간은 일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배 아랫부분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바이킹 시기노에 들이받친 부분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원인을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등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던 바이킹 시기노는 다뉴브강 상류 비셰그라드에 닻이 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흔적을 말끔히 지운 채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양을 하루 앞둔 10일 헝가리 당국은 돌아온 바이킹 시기노를 찾아 조사했습니다. 우리 해양안전심판원도 함께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인양을 계기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헝가리 당국과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어원입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과 수색 작전을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시민들은 통행 제한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애도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정성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인양과 실종자 수색을 위해 침몰 사건 이후 약 200명의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범위도 점차 넓혀 하류 100km 이상 되는 곳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이 탈진할 정도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도 수색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잠수를 시도하며 인양을 서둘렀습니다. 허블레아니호 인양 현장 건너편에 있는 통제구역 바깥쪽입니다. 헝가리 시민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양 현장을 하루 종일 지키면서 수색요원들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참사를 겪은 한국인에 대한 애도에 힘든 내색은 없었습니다. 관광철에 곳곳이 통제됐지만 불편함보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elkeserítő az egész, és
nagyon szomorú az ember tőle. Hát csak dicsérni tudom őket, mert nagyon rossz körülmények között dolgoznak. Szóval, amint látja az embereket, teljesen sokkolta ez a helyzet, és ezt nagyon sajnáljuk, hogy csak koreai áldozatok leszámítva a kétfős hajó személyzetét. 헝가리 내무장관은 인양 현장에 마련된 가족 참관 장소를 찾아 실종자 수습에 최선을 약속했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주변 국가의 협조를 얻어 수색 반경을 국경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을까 봐 스스로의 정치적 지조를 바꿀 수 없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도 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민주화 신념의 버팀목이 됐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 빈소를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인은 모레 아침입니다. 미국 정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온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 조문이 시작된 이후 장례식장에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엄혹한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사신 그 생애 저무로 존경의 염을 담아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조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표로 한 조문단이 장례식장을 찾아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빈소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보낸 조화가 놓였고 배우 손숙 씨와 가수 이선희 씨 등 문화계 인사도 조문했습니다. 평소 이 여사와 친분은 없었지만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성으로서 여성 운동자로서 한 획을 긋는 그런 모습이 참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애도 성명을 통해 이 여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녀의 삶을 바쳤으며 남북 간 대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입관 예배가 진행되고 모레인 14일 오전 신촌 창천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장되는 것으로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은 남북 관계를 위해 힘써온 고 이희호 여사의 장례에 북한이 조문단을 보낼지입니다. 어제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희호 여사의 부음이 북한에 전달이 된 상태인데요. 아직 북한의 입장이 전해진 건 없지만 조문단 파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어제 오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고 이희호 여사의 부음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조문단 파견 전망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대화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때문에 만일 북측 조문단이 내려온다면 정체된 남북관계의 흐름을 반전시킬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사의 부음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당국이 운영하는 창구지만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북측이 남측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연대사를 보낸 것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연대사에서 향후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양측이 보다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가자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한국 축구 역사에 새로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정종용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이 결승에 올라간 건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한 대회에서 우리 남자 축구가 결승에 진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이강인의 프리킥 패스를 받고 최준희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결승전 상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일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이 17시간가량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정현호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이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 반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지분제매 보고됐습니까? 검찰은 지난해 삼성 임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서버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거나 삭제하는 과정에 정 사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임원들이 열었던 긴급 대책회의에 정 사장도 참여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을 예고하고 나흘 뒤 열렸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에서만 증거인멸 혐의로 임원 5명이 구속됐는데 검찰은 이들의 윗선인 정 사장이 직접 증거인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중국은 결국 우리와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합의가 훌륭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이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로스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의 한 방송사에 출연해 미중 무역 협상이 결국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제기하는 모든 위반 사항을 고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 적자 해소와 기술 이전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스 장관은 이어 더 많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걷거나 중국과 합의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대해선 확실히 최종 합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談判을 벌이더라도 추가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사이에 훌륭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me right now that's holding up the deal. And we're going to either do a great deal with China or we're not doing a deal at all.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돈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에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800만 달러 가운데 450만 달러는 UN 세계 식량 계획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사용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조금 전 미 의회를 찾아가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북 제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병두 국방부 장관이 어제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지난 5일 발견된 유엔군 추정 유해에 대한 최종 수습 과정을 지켜보고 유해 봉영식을 주관했습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르노 삼성에서 사측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분 직장 폐쇄에 들어가기로 한 건데요. 부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조를 운영하던 걸 중단합니다.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극심한 이유라고 사측은 설명을 했는데 노조는 노조 지침을 따르는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분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LG그룹이 현재 가지고 있는 LG CNS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35%가량인데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포스코 노조가 이를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가 통보를 했는데 노조는 조사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용광로 가동이 멈추면 다시 돌리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11시 18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9월 12일에 발생했던 규모 5.8 지진의 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세영이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푼돈을 훔치다 잡혀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번이 16번째 구속입니다. 경찰은 훔친 금액이 몇만 원에 불과하지만 범행이 상습적이어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충북 제천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약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약국 안에 손님들이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차 도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평양에서 한 번 공연을 했었던 가극 금강. 다시 북한 공연이 추진이 됐지만 남북관계 영향으로 지금 연기가 돼 있는데요. 다시 열리길 기원하면서 다음 주말과 휴일 남측에서 먼저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장편 소설을 내놨습니다. 제목은 천년의 질문,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소설이라고 조정래 작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제작돼온 해녀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표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나갔던 부산 영도와 지난해 해녀 공연단이 공연을 했던 독일 로렐라이에서 먼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외교 통일 분야 현안을 얘기할 당정 협의가 오늘 있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 또 대북 식량 지원, 북한에서도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1년 6개월여간의 활동을 마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내놓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또 장자연 씨 사건 등을 다뤘었죠. 성과, 또 한계에 대해서 짚고 권고 내용과 관련한 대책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오늘 법의 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엽니다.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대규모 연가 투쟁입니다. 학부모 단체도 맞불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서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5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수준으로 덥겠는데요. 자외선도 강해서 한낮 외출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많게는 20mm 정도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아침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대구 모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서 강릉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27도로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평년 수준 웃돌며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불법 촬영물과 성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공유해 논란이 된 일명 기자 단톡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요 인물의 아이디를 파악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익명 대화방이라서 참여자들의 신원을 알아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 대화방 참여자가 유튜브 진행자 양모 씨의 사진을 찾습니다. 양 씨가 스튜디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날입니다. 누군가 피해자 사진을 왜 찾느냐고 나무라자 오히려 여기가 그런 방이라며 어서 사진을 공유해달라고 재촉합니다. 다른 날 누군가 성폭력 피해자의 얼굴이 궁금하다고 하자 1분도 지나지 않아 찌라시왕이란 참여자가 사진을 올립니다. 곧바로 피해자의 외모가 남성 3명을 유혹할 만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명 문학방이란 해당 단톡방에는 기자와 PD 등으로 추정되는 수십 명이 익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불법 동영상과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보, 성매매 경험담 등을 수시로 올려 공유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익명 대화방이어서 참여자를 알아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찌라시왕의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를 확보했습니다.
찌라시왕이 참여자가 겹치는 다른 단톡방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주며 참여자들이 어느 매체 소속인지 정보를 받아낸 겁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정 아이디를 알면 전화번호 등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찌라시왕이 누군지 파악되면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정보도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 중 일부는 기자가 취재해야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써야 할 취재 정보를 범죄에 악용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 참여자가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찾습니다. 여교사의 실명과 학교 이름이 거론되고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라옵니다. 이 같은 공유가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한 발언도 있습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이 된 이른바 논산 여교사 사건이 한창인 지난해 11월에 오간 대화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대화 내용에 대해 취재 등 공익적 이유로 얻은 관련자들 정보를 퍼뜨리는 건 직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가볍게 다룬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태도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피해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을 이제 이용해서 얻은 그런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무단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서 양형의 가중 처벌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단톡방 성희롱 등과 관련해선 처벌이 이뤄져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학교와 기업 군부대 교도소까지 전국 곳곳의 구내식당에 남은 음식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농가들이 음식을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 급하게 SOS를 쳤지만 이들 역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남은 음식을 담아놓는 통들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돼지 농가들이 음식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기존에 쓰던 통이 찾아 새로운 통을 마련해 담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럽네요. 일단 통을 확보를 해서 해결될 때까지 쌓아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이렇게 남은 음식이 쌓이고 있는 구내식당은 전국 2만여 곳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구내식당의 35%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는 다음 달부터 농가가 남은 음식을 사료로 만들어 쓰는 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농가들이 그제부터 수거를 중단하고 나선 겁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업체에 대신 걷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 역시 처리 시설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물량마저 우리한테로 오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폐수는 그대로 쌓여가는 현상이다. 처리를 해주고 싶어도. 환경부는 어제 급식업체들을 만나 남은 음식을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오늘 농가 대표들과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면제에 취한 피해자에게 적어도 3차례 넘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혈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공범은 없고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입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의 한 마트에 고유정이 나타났습니다. 화사한 복장에 중간중간 미소까지 지으며 산 물건은 방진복과 사다리, 비닐과 접착 테이프 등입니다. 경찰은 바다에 버리고 남은 시신을 추가로 훼손할 때 흔적을 감추기 위한 물품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현장인 펜션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 분석 결과도 밝혔습니다. 피는 높이 150cm 이상 튀지 못했는데 방어한 흔적만 있고 반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졸피뎀에 취해 있는 동안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행 보름 전부터 살인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서 범행을 계획했고 수면제 구입과 범행 도구 준비, 시신 훼손과 유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유정이 새 남편과의 생활에 방해가 돼 전 남편을 죽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만 고 씨에게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오늘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로 일단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고유정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아 열흘 넘게 수사를 벌이면서도 고 씨의 입을 열게 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실했던 초기 수사가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복잡한 집안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을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열흘 넘게 수사해내놓은 결과라고 보기엔 여전히 물음표가 더 많습니다. 고 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증거도 증인도 없어 정황만 놓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 남편을 해칠 때 아들이 거실 옆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아들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느니 죽는 게 낫다던 고 씨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역시 의문으로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경찰은 여전히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고유정이 제주를 떠날 때까지도 수색 작업만 하다가 빼돌린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펜션 주인이 표백제로 혈흔을 닿게 놔두고 현장 검증조차 안 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놓치면서 경찰은 고 씨의 진술에 계속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고 사건의 동기와 과정을 밝히는 과제는 검찰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계획 범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고유정이 살인은 물론이고 시신 유기와 증거 인멸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어떤 식으로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경찰이 열흘 넘게 고유정을 수사를 했고요. 어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것들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이제 궁금증은 범행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살해가 되고 훼손이 됐느냐 네.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장 보존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도 25일 날 밤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단은 펜션 주인에게 뭐 결국 현장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가지고 결국 혈흔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좀 충분히 입증이 안 된 채 결국에는 훼손이 되는 이런 이제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혈흔의 흔적들을 확인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출혈을 한 양, 부피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뭐 정밀 이제 뭐 감식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보존을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고유정의 이제 여러 가지 거부적인 태도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뭐 검증을 하면서 또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예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검증을 하는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펜션의 어려운 사정을 이제 누누이 뭐 설명을 언론에서도 브리핑을 하셨지만 서장님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수사 과정 중에 결국은 밀고 당기고 결국 힘겨루기입니다. 수사관하고 피의자는. 그런데 피의자의 심경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을 못해가지고 사실은 자백까지 상세한 범행 내용까지 진술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을 입증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그런 하자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또 있습니다. 27일 날 실종 신고를 했는데 고유정이 28일 날 밤 배를 타고서는 완도로 출발을 하죠. 경찰이 고유정과 통화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유가족이 고유정을 만나러 나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선상에서 시신의 일부를 유기한 것으로 그렇게 CCTV상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를 떠나게 하지 말았더라면 시신의 일부라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있는 것이죠. 네, 경찰은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대목도 사실은 고유정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면담 결과 추정한 결론입니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정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고유정의 세계관에서는 지금 현재의 관계 유지에 장애물이 되는 걸 전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컨대 가사소송에 휘말리게 만든 전남편까지 모두 없애야 지금 현재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유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충분히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의문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일 거라고 고유정을 추정하잖아요. 내 입장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왜 고유정은 그런 식으로 끔찍하게까지 전 남편을 살해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 고유정 입장을 정확히 알려면 고유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물음표이다 보니까 사실은 동기 부분이 잘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정신질환을 치료받은 기록은 없고요.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성격 장애 정도를 가진 여성이 이처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을 했습니다. 소시오패스라든지 사이코패스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네, 결과적으로 잔혹하다고 해서 그 잔혹한 현장을 유발한 사람이 무조건 사이코패스인 건 아닙니다. 현장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본인의 지식의 여러 가지 종류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장은 다양하게 이제 유발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살해 동기인데 그런데 그 살해 동기 예컨대 현재의 인간관계를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남편 가사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이 괘씸했다. 이게 이제 범행 동기인데 그런 이제 괴이한 동기가 생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도 면담을 했던 프로파일러들 중에 일부가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라고들 이제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선 성격 장애는 충분히 일종의 이제 자기 위주로 사물을 이제 세계관을 뒤틀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격 장애를 갖고 있었다면 꼭 정신병이 아니라도 충분히 자기 위주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대한 적대감, 앙심 이런 것들을 품을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컨대 양육권에 시비를 걸어온 면접 교섭권 소송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온 그 전 남편이 굉장히 괘씸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인 여성들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세상을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은 크게 없습니다. 고유정의 심리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피해자, 전 남편, 그리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현 남편, 본인이 양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친아버지를 만날 수 없도록 했던 아들, 이 세 사람 고유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글쎄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아무래도 자신의 피부친 자식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모성이라는 게 일단 기본 그런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유정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애착을 형성을 못합니다. 자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일종의 소유물이었지 아들이 내 권한 하에 있는 일종의 재산인데 그거를 침해하려고 하는 전 남편이 괘씸해서 그 전 남편을 적대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겠다 이런 생각만 키울 뿐 전 남편은 사실은 고유정에게는 그야말로 장애물이었던 것 같고요. 현재의 남편은 고유정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상화된 존재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 중에도 전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감이 있지만 현재 남편에 대해서는 다시 없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야말로 전력의 노력을 이제 투자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좀 살펴보죠.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을 때 그 같은 펜션에 옆방에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게임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친엄마, 친아빠의 그런 관계. 결국은 범행이 저질렀잖아요. 아이한테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유정이란 사람이 좋은 엄마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이의 양육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은 지금 의붓자식의 사망입니다. 네. 이게 그냥 돌연사를 했다는 건데 4세 아동은 기저질환 없이 갑자기 돌연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이라면 현재의 혼인관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전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의붓자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의 수사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검찰에서 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해 들었습니다. 홀로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다양한 방범 장치와 보호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이나 창문이 강제로 열리면 지인에게 문자가 가는 문 열림 센서와 이중으로 잠글 수 있는 현관문 보조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집에 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25개 자치구 방범 CCTV와 연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틀 전 처음으로 이 앱을 이용해 성범죄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가하던 30대 여성 앞에 5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신체 일부를 노출합니다. 깜짝 놀란 여성이 피해 내려가자 계속 쫓아갑니다. 이 사이 여성은 서울시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앱인 안심이를 통해 상황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곧바로 출발했고 곳곳에 골목길을 뚫고 범인을 추적한 끝에 10분 만에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앱을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방범 CCTV와 연동시킨 후 처음으로 현행범이 검거된 겁니다. 서울시 안심이 앱입니다. 이렇게 긴급시 신고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달아나면서 흔들어도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후 관제실엔 신고자의 위치뿐 아니라 가까운 방범 CCTV에 나타나게 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24시간 가동되는 4만 대의 CCTV를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심이 앱은 개통 6개월 만에 3만 명이 다운받았고 5천에 넘는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내 600여 곳의 편의점은 여성 안심 지킴이 집으로 지정했습니다. 위험을 느낀 여성은 이곳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여성 보호에 응용하는 서비스도 다양해졌습니다. 안심이 앱에는 아예 귀갓길에 동행을 요청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한 동행 신청이 지난해에만 34만 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신청이 몰려 동행자가 부족할 땐 관제센터에서 CCTV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켜봐주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마지막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이 뇌물을 더 줬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 전 대통령 회사인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내준 비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61억 원가량인데 50억여 원 더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가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인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2009년 미국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돈이 꽤 많이 들었는데 이걸 삼성이 대신 내줬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대신 낸 이 소송 비용 61억 8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 등 대가도 명확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당시 삼성이 내준 돈이 수십억 원 더 있다는 제보를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이를 검찰로 보낸 겁니다. 앞서 1심에선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적힌 이메일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내준 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뇌물 액수를 파악 중인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부에 새로 드러난 금액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네, 검찰은 이 추가 뇌물 정황에 대해 더 수사를 할 예정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을 더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50억여 원이라는 돈이 뇌물로 인정이 돼서 이 전 대통령 형량을 늘리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최윤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다음 주 월요일 결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과 달리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재판이 7개월 넘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막바지에 다다른 재판이 다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의 소송비가 수십억 원은 더 있다는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에 쟁점별로 검찰과 변호인 입장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재판을 마치려고 했지만 일정이 전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가된 뇌물액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더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이 제출한 건 로펌의 법률 비용 청구서일 뿐이라며 삼성에서 넘어온 돈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재판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농사 잘 되기로 소문이 났던 마을에서 암에 잘 걸리는 마을이 돼버린 곳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2001년에 이곳에 들어선 비료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반년 넘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마을 주민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바람 논란으로 문을 닫은 비료 공장 아닙니다. 가동을 멈춘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악취는 여전합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폐기물들이 치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옮겨보시면 각종 악취를 내뿜는 이 오폐수들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수지로 흘러들었고 마을로 흘러들었습니다. 공장 밖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이 실렸던 팔레트가 한가득입니다. 주민들은 마을의 재앙이 이 연초박에서 비롯됐다고 지목합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곳에서 KTNG로 받아온 연초박을 매일같이 쪄냈습니다. 연초박을 가열해 비료 원료로 쓰는 건 불법입니다. 필터도 없이 생담배를 피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TSNA라는 발암 물질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비료를 만들면 단가가 높아져요. 또 다른 원료인 아주까리박에선 화학 무기에도 사용되는 맹독 물질 리신이 나왔습니다. 결국 물 좋기로 소문나 농사도 잘 됐던 부초는 10년 새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됐습니다. 여기는 나가면 숨을 못 쉬고 말도 못해요. 확 찢어지는 것 같이 느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비료 공장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장전마을입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 집, 그리고 제 좌측에 있는 집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지금 바로 제 뒤에 있는 모든 가구에서 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알고 하셨어요? 몰랐지. 전혀 몰랐지. 14년간 공장에서 일한 마을 이장 김인식 씨는 위암에 걸렸고 부인은 갑상선암 투병 중입니다. 30명이 암에 걸려 이미 17명이 세상을 떴는데 남은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나도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서나 지금 위암 걸려가지고서나 지금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먹지도 잘 못하고 손도 못 대요. 요 개라서. 그리고 여 긁어싸갖고 요즘 막 이게 순이 다 긁어서 피난 자리. 하지만 연초박을 댄 KTNG도 비료 완제품을 받은 중견 비료업체도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로 역학조사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정부 역시 아직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정부가 조사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중요한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미 멈춰선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이 공장을 사들인 한 업체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매일같이 연초박을 쪘던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결국 역학조사는 이 공장과 비슷한 공정을 가진 다른 공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장 땅 밑엔 1,400톤이 넘는 폐기물이 묻혀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 폐기물이 마을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지난달 이곳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를 7개월째 미루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나왔고요. 연구진 쪽에서 최종 정리 이제 마무리 작업 중이고.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책임질 사람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공장은 껍데기만 남았고 문제를 일으킨 회사는 사라졌습니다. 공장 대표마저 암으로 숨졌습니다. 원료를 댄 업체도 완제품을 납품받은 회사도 모르는 일이란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거친 말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발언입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회 대표성을 잃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기독교계 90%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지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1,000만 명이 서명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3년 기다리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해. 박근혜 대통령을 네 손으로 잘 모시고 청와대 자리에 앉혀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마친 전 목사는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씩 번갈아가며 단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독교계 내부에선 한기총이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 목사의 발언이 반평화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기독교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독재 체제일 때 정광훈 목사는 과연 뭘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JTBC 정종문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과거 여러 차례 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의 발언들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 전 목사는 전국 모든 선거구에 한기총 조직을 결성하자며 이를 위한 모임도 개최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2월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남로당의 찌꺼기들하고 북한에서 날라온 이 주사파라고 하는 이 찌꺼기들이 붙어서 청와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한 떡으로 뭉쳐지는 사탄이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문재인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좌파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전 목사의 이런 발언은 정치 세력화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지난달 3일 한기총은 전국 253개 지구에 지역연합을 조직하기 위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왜 253이냐면 우리나라가 선거하는 선거 구도가 253입니다. 이 지역연합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라는 건데 국회의원 2명 배출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기독자유당으로 끝이 났다. 기독자유당 국회의원 2명이라도 만들어서 크게 여기다 넣기로 나하고 약속하자. 다른 설교 자리에선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하겠다며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전직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천하의 김문수가요,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 먹는데 김문수가요, 우리 여기 당에 1번으로 온다는 거야. 김문수가. 이야. 김 전 지사는 JTBC 취재진에게 자신은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며 전 목사의 발언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물러난 지 1년여 만에 회사로 돌아온 한진칼 조현민 전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전무가 일했던 대한항공과 진에어 노조가 한진칼에서 또 갑질을 할 것이라며 복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물러나야 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노조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다. 복귀 소식에 아연실색했다고도 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아직 사회적 용서를 받지 못했고 더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조 전무가 지난해 물컵 갑질 때문에 물러나기 전까지 일하던 곳입니다. 조 전무가 미국 국적 논란 때문에 항공사로 복귀 못했지만 한진칼을 통해 또 갑질을 할 수 있다고 노조는 걱정합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최대 주주입니다. 어제 한진칼 주가는 2.65%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도 조 전무의 복귀를 반대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한진총수 일가의 갑질을 폭로했던 직원 단체 채팅방을 다시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족벌 경영의 한계라면서 한진그룹 방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네, 올여름 관심이 가장 높은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어떻게 손볼지 문제. 정부가 내놓은 개편 방안이 3가지고요. 공청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 확정이 돼서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매년 여름이 되면 항상 이 누진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보통 4사람이 사는 집에서 쓰는 전기는 한 달에 350kWh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으로 계산하면 55,000원쯤입니다. 여름철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일 4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지금 같은 요금 체계로는 월 125,000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누진 구간을 늘리면 전기료는 104,000원으로 17% 줄어듭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은 매년 7, 8월 이렇게 누진제를 느슨하게 풀자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아 현실적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3단계인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 방식과 효과가 비슷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혜택도 더 봅니다. 마지막 방안은 아예 누진제를 없애고 1년 내내 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요금 부담이 많이 줍니다. 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는 오히려 요금이 오릅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첫 번째 안입니다. 문제는 매년 2,500억 원 이상 늘어날 한전의 부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공기업이니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 빼서 왼쪽 주머니에 넣는 형태인데. 공청회장에 나온 한전 소액주주들도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전의 부담을 줄이려면 기업들이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업용 전기 비율은 오히려 55%에 달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 요금도 낮을 뿐더러 한전 수익이 걱정되시면 그쪽을 얘기해야지 가정용을 붙잡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JTBC 이현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이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나라가 중국, 일본인데요. 이 두 나라 사람들의 여행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이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방문한 그 외국인 관광객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이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1, 2위를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입니다. 이들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로는 서울을 공통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도시에서는 중국인이 제주를, 그리고 일본인은 부산을 꼽았는데요. 그 한국 여행 패턴으로는 일본인이 자주 오고 또 짧게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가끔 오고 오래 체류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 관광객은 그 대부분 음식 탐방에 관심이 많았고, 중국인은 쇼핑을 꼽아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증 발급 절차가 오늘부터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가 누구나 이 종이로 된 보험증을 발급받았는데, 이제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발급받게 됩니다. 불법 대여와 또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서가 장기적으로는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지 오늘 1년이 되는 날이고요. 이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를 해서 지금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12일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러 친선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북한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서 이번에는 러시아에 축전을 보낸 것인데요. 이는 북한이 앞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여자 하키 대표팀이 국제하키연맹 시리즈 파이널스 대회에서 4강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한국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월드컵 결승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에 또 여자 하키 대표팀이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끝난 조별리그 3차전에서 프랑스를 1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여자 하키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2위, 그러니까 결승에 오르면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예선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초여름 더위, 동해안 선선, 그리고 안개 유인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산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다시 더워지는데요. 더운 날씨가 싫다, 음료도 시원한 것만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날파리도 많은 것 같다며 불편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지 오늘로써 꼭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북미 관계는 진전과 후퇴, 답보 상태를 거듭해왔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꽉 막힌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새로운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역사적인 첫 만남, 지금도 생생한데 네.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참 그때 기대가 컸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작년 6월 12일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이 양측 간의 신뢰를 조성하면 그게 북핵 문제 해결로 가는 길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미국 측이 좀 신뢰 조성하는데 그렇게 큰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하고 나서도 자신의 국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북한한테 너무 양보적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자꾸 종용하고 하는데 김정은도 처음에는 몇 가지 이제 우호적인 조치, 신뢰 구축 조치를 위해서 뭐 인질도 석방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핵실험도 안 하고 했는데 미국이 성의를 안 보이니까 결국은 김정은도 자기 행동을 멈췄고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 했지만 네. 거기서 낮은 단계로 합의가 다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또 틀어서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 그래서 결국 또 김정은이 안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좀 답답한데 그나마 이제 뭐 친서를 김정은이 보냈다고 하니까 약간의 희망을 또 가져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양측 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과연 큰 진전이 있을지 좀 걱정과 희망을 같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는 일단 뭐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 남북 관계의 청신호가 될 수 있겠죠? 네, 김정은의 친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네. 김영철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김영철은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 지도자가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답을 회피하기 네. 때문에 김정은의 직접적인 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이 결정하니까 따라서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 말에 의하면 개인적이고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친서를 네. 보내서 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문제는 톱다운 방식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일종의 좀 권위주의적인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 간의 관계가 다시 트인다고 하는 거는 뭔가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랬고요. 네. 하노이 회담 그 직후에도 마찬가지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냄으로써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친서를 보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6.12 선언한 지 1년 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류 사회의 큰 평화와 국제적으로 우리가 큰 기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지금 소강 상태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꼭 재선되시길 바라고 네. 그러면서 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좋은 합의를 한다면
대통령께도 개인적으로도 좋고 국제사회 한반도에 다 평화와 안정이 되고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종의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하도록 이렇게 초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 슈퍼 매파로 불리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원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조금 성숙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입장이 약간 바뀐 게 뭐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없다.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달라진 게 국무부에서 동시병행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비추면서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북한 배를 서사모아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게 이제 현안으로 남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존 볼튼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게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면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볼튼이 이제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아직도 자기는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와 이견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는 측면에서 나랑 의견이 같다. 그리고 북한이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3차 정상회담 갈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은 김정은이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튼도 자칫하면 지금 경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북한하고 성과를 내려고 그러는데 볼튼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너 요번엔 지나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튼도 지금 반대를 안 하는 걸로 봐서 5월 요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걸 계기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되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의 메시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해져서 그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서 사실은 북한이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지만 외부로는 안 알려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우리도 좀 입장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찾기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의 원포인트 회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보름 남았는데요. 대통령은 지금 오슬로에 계시고 따라서 지금 뭐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통일부 장관도 이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의 통전부 라인이 다 지금 교체돼 가지고 지금 좀 정신이 없을 거예요. 따라서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이번에 친서 보낸 것처럼 친서 보낸 것도 우리가 갑자기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지금부터 한 뭐 닷새 뒤나 열흘 뒤에 갑자기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정책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6.12 북미 정상회담 1주년 맞아서 하는 이 연설이기 때문에 그 회담의 의미를 다시 살리면서 북미 간에 신뢰 조성하면 비핵화된다 그랬는데 결국 신뢰 조성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신뢰 조성은 바로 헬싱키 선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양측 간에 상호 안보적인 원리로 나간다면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마냥 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직을 국민이 빼앗을 수 있는 국민 소환제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은 183만 명이, 더불어민주당 해산은 33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으면 정부나 청와대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원에 답한 겁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구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면서도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당 해산을 청와대가 언급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서더니 강기정 수석까지도 전면에 나서서 사실상 야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해야 될 대상이고 투표를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은 소환의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찬성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 들어 국민소환제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없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남부 지역 오데사시에서 운영하는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6명이 숨졌는데요. 소방대가 환자들을 급히 대피시킨 뒤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실린 기름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도 1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벌들이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몬태나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을 옮기던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함께 실려있던 꿀은 도로에 쏟아졌고 벌은 사방으로 흩어져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행히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국이 주민들에게 사고 소식과 함께 벌을 조심하라고 알렸습니다.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범죄 행위로 다뤄졌던 동성애가 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보츠와나 고등법원이 동성애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보츠와나 법률에 동성애는 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성적 성향은 타고난 것이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며 개인적 문제에 법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기구인 UNAIDS 계획 측은 이번 판결 소식을 반기며 보츠와나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 동물 보호시설입니다. 고양이가 오리의 부리에 머리를 문지르며 친밀감을 보이는데요. 오리도 보답하듯 고양이의 턱을 긁어줍니다. 모습도 성향도 너무 다른 이 둘은 매일 이렇게 함께 다니는 단짝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고양이와 오리가 익숙한 듯 서로를 보듬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사가 있고 1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온 헝가리 침몰 유람선. 어제 그 모습을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6살 아이를 포함해 한국인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이후 밤사이 시신을 더 찾았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강하류까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섬으로 옮겨진 사고 유람선에 우리 대원들도 들어가서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처참한 모습을 드러낸 허블레아니호. 인양 과정에서 수습된 한국인 시신은 50대와 30대 여성, 6살 어린이라고 우리 정부 합동대응팀이 밝혔습니다. 허블레아니호 탑승객 중 미성년자는 3대 가족이 함께 여행을 왔던 6살 어린이가 유일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가 다지선으로 올라온 뒤에도 헝가리 당국은 선체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새로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수색 노력을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헬리콥터, 보트 등 장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4명입니다. 허블레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모두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침몰 사고 직후 7명이 구조됐고 7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허블레아니호는 부다페스트에서 10km 남쪽에 있는 체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합동 대응팀도 오늘 오후 5시쯤 선박 수색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에서 법팀목으로 조용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희호 여사가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 정부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한반도 평화에 일생을 바쳤다면서 미 국무부가 설명을 냈습니다.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 조문이 시작된 이후 장례식장에는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엄혹한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삶을 사신 그 생에 정으로 존경의 염을 담아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가 일제히 조문했습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표로 한 조문단이 장례식장을 찾아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빈소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보낸 조화가 놓였고 배우 손숙 씨와 가수 이선희 씨 등 문화계 인사도 조문했습니다. 평소 이 여사와 친분은 없었지만 슬픈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여성으로서, 여성 운동자로서 한 획을 긋는 그런 모습이 참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미국 정부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애도 성명을 통해 이 여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녀의 삶을 바쳤으며 남북 간 대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입관 예배가 진행되고 모레인 14일 오전 신촌 창천 감리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합장되는 것으로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20세 이하 축구 남자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대표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폴란드 루블린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4강전에서 전반 39분 최준의 결승골에 힘입어 에콰도르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피파가 주관한 대회에서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한 건 사상 처음인데요.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내친김에 우승까지 하면 아시아 국가로는 첫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결승전 상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승 무대를 처음으로 밟는 우크라이나로 두 팀은 16일 새벽 우승컵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입니다.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5도가량 오르겠는데요. 하늘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호남 내륙과 경남 내륙에 많게는 20mm 정도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아침까지 대전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서 강릉이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도 평양과 해주, 개성이 27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평년 수준 웃돌며 더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현지 시간 11일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매우 따뜻하고 멋진 편지를 받았으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담 직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김 위원장의 친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다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완료가 돼서 배는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이곳에서 선체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실종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강 하류로 범위를 더 넓혀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이 여사의 부음을 전달함에 따라 북측이 조문단을 파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증거 인멸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7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 소환 여부와 소환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